저번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왕재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한 1년 전부터인가 유튜브에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이 암 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고, 또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유방암 환자가 보통 한 40대 이후에 많이 생기거든요. 20, 30대는 잘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분들은 코로나 때 진료를 많이 안 받아서 병원을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없다가 코로나 끝나고 진료를 많이 받으니까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대는 이렇게 생길 수 없는데, 그래서 뭐 그 백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하나씩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뭐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사실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나마 해독을 하니까, 간을 해독하고 피를 맑게 하는 작업을 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제가 책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번에는 말로만 했는데 여기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이 책이 재미있어요. 뭐 어렵지도 않고, 그 뉴욕에 가면 아인슈타인 병원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시냐 히로미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말로만 설명했을 건데, 저분 책이 막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자연요법을 많이 하시는데, 일본인이지만 미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면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자기 암 환자 중에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고 한 명도 재발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120만 부 팔리고, 일본은 책을 참 많이 보니까 이제 좀 더 전파력이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많은데요.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해서 사람 몸이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몸이 70%가 물이니까 거대한 어항인데, 어항 속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고 이끼가 생긴다. 그 이끼가 덩어리지면 근종이 되고 용종이 되고 결석이 되고 암이 되고, 사실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이 결석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장에서 이렇게 변이 잘 미끄러져 나가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제 변이 좀 덜 나가는 게 있어요. 가운데만 떡갈이 밀리듯이 나가고, 그럼 이제 개실이나 용종 같은 게 사실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자연요법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혈액 속에 노폐물, 혈액 속에 건더기, 이런 게 있으면 혈액이 잘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몸이 알아서 더러운 건더기를 혈액 속에서 건져내서 한 곳에 모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종이나 용종이나 결석이나 암이라는 거는 사실 혈액이 잘 흐르게끔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이게 이쪽 관점으로 보면 나쁜 건데 이쪽 관점으로 보면 좋은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다 그냥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의 섬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원에 자주 못 가니까, 섬에서는 의사를 자주 못 만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90 넘어서 호상됐을 때 몸을 해부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다 크다랗게 하나씩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살게 됐다, 그 얘기도 드렸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에서 암 진단 받았는데 강원도 같은데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몇 년 살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이게 얼굴이 좋아졌다고 다시 검사해 보라고 하니까 병원 갔더니 암이 커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제 사이즈만 보니까 잘못 치료했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 거대한 어항인데 어항 속에 이제 물이 더러워져서 이끼가 생긴 거예요. 왜? 서울에 살면서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원도 가서 계속 뭐 이렇게 운동하고 좋은 물, 좋은 공기 마시니까 이 어항 속에 있는 이끼 덩어리가 설설설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커 보이는데 세력은 약해진 거예요.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 사람이 컨디션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았는데 검사만 3분 정도밖에 해서 상담을 3분, 5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이즈만 보면 뭐 커졌다, 항암치료 받으라 그러면 그냥 사람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해 버리면 면역 체계가 다 같이 낙심해 버리니까 작동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해석을 잘못하니까 살 수 있는 사람도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은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사실 약간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이 그냥 이렇게 막 쓴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약간 뭐 이렇게 논문식으로 썼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려운 말로 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사실 되게 오랫동안 왕궁에서 공부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쓴 글도 그냥 일반인이 대충 읽은 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공부해서 저는 성경 봐야 되듯이 의학도 약간 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저도 교회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습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그 세상적인 것도 어느 정도 배워야 되고 신앙적인 것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많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조금씩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의학 공부는 뭐 직업이 아닐까 할 필요 없으니까 저는 제가 배운 부분에서 쫙 이렇게 엑기스만 알려드리고 우리가 경제 파트에 또 어떤 집사님이 좀 나름 이렇게 했으면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뭐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런 강의를 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좀 꼭 필요한 치료만 받고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도록 분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책들도 사실 도서관 가면 다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 이 책들을 조금씩 보면서 도서관에 이런 책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일부만 이제 찍은 건데, 아까 이제 집사님 얘기했지, 혈압이 자꾸 소금물 마시니까 처음에 오른다.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소금물을 먹어야 된다, 소금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면 혈압이 처음에 다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자기 위치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소금 안에 미네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소금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나요. 혈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은 오르지만 그 많은 혈액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팔다리 쪽이나 얼굴 쪽으로 잘 혈액이 가지 못했던 부위로 혈액을 쫙 밀어내고 나면 이 혈압이 떨어지죠. 그리고 필요한 쪽으로 혈액을 보내니까 그쪽에 세포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저기 왼쪽 위에 보면 고혈압, 뭐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데 저분이 이제 한의사분이 쓴 책인데 자기 아버지가 약간 실험 선수할 정도로 체격이 굉장히 좋았는데 혈압약 드시고 2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마 운동하다가 이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환자들한테도 이제 환자한테 좀 배운 게 많습니다. 이분도 늘 등산을 하는 분인데 혈압약을 드시고 나서 한 4년 좀 지나니까 등산을 못 하겠다 그랬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럼 뭐 등산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혈압약 먹고 나서부터는 4년쯤 되니까 등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분의 아버지도 그냥 원래 루틴대로 하던 늘 건강하니까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외에 또 이제 약 없이 고혈압 이겨내기, 저건 이제 하버드대에서 낸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고혈압 목숨 걸고 편식하라, 저거는 그 MBC에서 나와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슈가 되셨어요. 왜냐면 저분이 황성수 박사라는 분이에요. 대구 의료원에 계신데, 대구 의료원은 이제 국가가 세운 병원이고, 저서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중풍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분 책을 이제 도서관에 보면 많이 있는데, 저기 기자가 물어봤어요. 황 박사님,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상식이다 이래 나와요. 근데 저 책을 제가 보기 전에 이미 제가 20년 전에 방배동에서 자연요법을 의사 약사분으로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혈압약 계속 먹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있는 상태였고, 환자를 통해서 이미 정보를 얻은 상태였고, 그런 다음에 저 책은 나중에 나왔고, MBC에 지금 유튜브 찾아봐도 저 방송이 2개 나올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제 했던 말이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요즘 들어서 뇌경색, 심근경색, 뇌출혈이 많이 없어요. 뇌경색이 굉장히 더 많아진 거죠. 심근경색, 파킨슨, 치매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혈압약 때문이다. 그 외에 이제 그 옆에 도표를 보면 이 혈압약 먹었을 때 부작용이 제가 숫자를 세하려고 그러니까 35가지가 넘더라고요. 저 책이 또 옛날 책이니까 10년 넘은 책이니까 그 사이 또 뭐 다른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책들이 꽤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혈압약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보다는 이제 혈압약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먹으면 오히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첫날에도 이렇게 손등 꼬집어 봤을 때 여기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 여기 손등 꼬집으면 거의 비닐처럼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노폐물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혈압을 높여야지 끝까지 피를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이에 100을 대라. 만약에 70살이면 170까지,
아니면 90을 더하면 16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심장 혼자서 피를 돌려야 되니까 심장이 나이 들면 약해져요. 그래서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아요. 찬양 부를 때도 이렇게 좌우를 흔들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질병 판매학이라는 책은 그 에스더 원장님의 남편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홍해걸 선생님이 그 번역한 책이에요. 근데 저 책에도 보면 앞부분에 머리말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을 번역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꽤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저 책 안에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약을 먹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 자기 동료 의사들하고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안 해도 누군가는 번역할 것 같아서 자기가 번역하고 이제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이 책도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그 면역학자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한 알만 먹어도 계속 그걸 장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바늘로 계속 여기 누구를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늘로 누가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약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먹다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대요. 교감신경,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잖아요. 그럼 혈관이 다 좁아져 버리는 거죠. 계속 좁아지니까 결국 혈액 공급 안 되는 부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계속 보면서 그냥 갸우뚱 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알려준 거죠. 계속 그렇게 장복하는 분들의 문제점을. 여기는 챗GPT한테 이제 옛날에 다른 강의할 때 이제 미리 자료를 준비하려고 모았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 1950년대 그러니까 100년 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100년보다 좀 짧긴 하네요. 1950년대는 자기 나이에다가 90이나 100을 더한 게 정상이다. 예,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죠. 그때 독일에서 고혈압 연맹이라는 게 생겨서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140에 90이다 보니까 전부 다 140에 90을 맞추려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80이면 100을 더하면 180이나 17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40, 90이라고 해버리니까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 다니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가 오히려 중풍 치매가 더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120에 80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0만 명이 혈압약 먹으면서 뭔가 약에 의해서 양식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고지혈을 더 많이 심각하게 의사분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간에서 70%, 80% 간에서 만들어내요,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건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역할이 그때 담즙이나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원료지만 세포막의 원료지만 일단 혈관이 상처 났을 때 콜레스테롤이 데일밴드처럼 가서 상처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상처 치료 끝나면 다시 간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상처 치료하려고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 그때 딱 보여주면서 봐라.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 막힌다 이러면 오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지혈증 기준이 얼마나 그랬죠? 저기 80년대의 고지혈증 기준은 250, 300 정도까지 정상으로 봤어요. 그러다 점점점 낮아지죠. 88년도대가 낮아지고 이제 의약분업이 2000년도에 됐는데 2001년도, 2004년도 그 당시에 200까지 떨어졌어요. 300이다가 250이다가 200까지 떨어졌어요. 예방이란 이름으로 얘기했지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오랫동안 장수하는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예요? 기억나세요? 240에서 250이에요. 300일 때, 250일 때 기준치면 240이나 250은 정상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가장 오래 살고 장수하는 사람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50이라면 지금 200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240, 50은 다 비정상이에요. 약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장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을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오랫동안
수십 년 된 우리가 그냥 의심도 안 해보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믿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세포막의 원료니까 콜레스테롤이 이 뇌에 이 신경세포막이 있어요. 그걸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전선 까만색 피복이 있잖아요. 저게 벗겨져 버리면 안에 있는 게 전선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먹는 분들이 치매가 잘 생긴다는 논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누가 먹겠어요? 아무도 안 먹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또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지금 공복에 100 넘어가면 막 바로 난리가 나잖아요. 어느 내과에 딱 가보니까 환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혈압은 약은 먹고 있는데 당뇨는 경계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갔더니 미리 예방 차원으로 여기서 먼저 먹으라고 했대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첫날 얘기했지만 안경 도수 높은 거를 건강한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쓰라고 하면 눈이 안경에 맞춰져 버려요.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약을 미리 예방 차원으로 먹으라. 근데 자연요법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약을 먹으라고 하지 말고 음식을 바꿔라. 운동을 해라. 물을 먹어라. 뭐 비타민을 먹어라. 먼저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도움을 받아서 잠깐 떨어뜨렸다가 수치만 다시 또 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병원끼리도 경쟁이 돼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먼저 그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 병원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니까 환자가 고정적으로 자기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자기 병원에 와서 먼저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계속 먹게 되는 거는 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연요법 하는 의사들이 먼저 생채식을 해봐라. 불을 많이 가하지 않고 곡식을 이용해서 먹고 우리가 그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 파괴가 안 됐잖아요. 한 2주 정도만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거의 당뇨나 혈압이나 다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음식이 보면 진짜 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샐러드 같은 거 제대로 뭐 과일하고 야채 이렇게 팔잖아요, 샐러드. 그거 위주로 아침,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점심 위주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곡식을, 현미밥하고, 이제 두부라든지 콩하고 이런 거를 먹는 거예요. 뭐 계속 먹는 게 아니에요. 한 2주, 3주만 몸 안 좋을 때 한번 해보시면 좋아져요.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또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뭐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자연 음식 그대로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 맨발 걷기를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맨발 걷기 하면 내 몸속에 있는 정전기가 다 이제 지구로 접지대가 빠져나가는 거죠. 햇빛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아픈 환자들은 하루에 2번씩, 30분씩 하루에 2번씩 하고 맨발 걷기 하면 몸에 활성산소하고 나쁜 전기 같은 거 다 땅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신발을 신으니까 이 전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제주도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거를 해보면 굳이 약을 먹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검색한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밟아봐 가보시면 제가 한 말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김연아 교수님인데 처음에 저 영상 본 것도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개월 돼 있지만 사실 저 다른 데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건강검진을 잘 안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병을 더 덜쳐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덜쳐내니까 그때부터 자꾸 환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면서 오히려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진도 있어요. 오진도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 지인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뭐 그분한테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가서 검진 같은 거 받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건강검진도 사실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내용이 다른 분들이 얘기했으면 좀 약간 비난처럼 보였을 건데 지금 현직 교수님이에요. 성심병원의 교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의료계 내에서도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도 그때 이렇게 얘기는 11월 달, 12월 달 이럴 때 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막 몰아가지고 또 날씨도 춥고 뭐 연말에 일도 많고 이럴 때는 뭔가 몸이 다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어요. 뭔가 스트레스 상태예요. 예, 그럴 때 건강검진 받았을 때 안 좋게 나오면 그걸 바로 믿지 말고 몸을 관리해보고 지금 이런 5월달, 6월달 날씨 따뜻할 때 좀 약간 평온할 때 이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원래는 혈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달을 정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상혈압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나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대요. 근데 제가 어떤 병원에서 혈압기가 큰 병원 가니까 층마다 혈압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4층에다가 3층에 혈압을 쟀는데 얼마가 나왔어요. 그 밑에 층에 가서 쟀는데 엄청 높게 나왔어요. 바로 밑에 내려가서 한 층 가서 잤는데 근데 이제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의자가 높이 차이가 있었어요. 아,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싶으니까. 그리고 또 왜 병원 가면 막 긴장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그냥 혈압계 같은 거 이제 별로 안 비싸니까 그런 걸로 재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의자 높이 따라 아니면 뭐 기계 따라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그거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진을 잘 활용을 하되 100%만 신뢰하지 말고 여러 번 검진을 이렇게 조절해서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정주 약사님은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진약사몰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산에 약국이 있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가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보니까 되게 딱 부러지게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좀 약간 위험한 약이다. 그래서 2달 정도 먹으면 2달을 끊고 한 달 먹으면 한 달을 끊고 이렇게 해야 될 약이지 이렇게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혈관을 보호하는 약처럼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기가 약사로서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광재 교수님은 계속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지혈증 약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기 함덕교회에서도 아마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참 뭐라고 얘기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름하고 더 확실한 거는 비타민C예요.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C 있잖아요.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몸은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녹슬어요. 그 상처가 나요.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혈관에 상처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이 출동해서 혈관을 복구해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혈관이 손상 안 되면 콜레스테롤이 갈 일이 없잖아요, 혈관 쪽으로. 그러니까 비타민C를 식사 때마다 2알씩 먹는 연습을 해주면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많은 발암 물질이 나와요. 나이트로사민인가? 저는 화학식은 잘 모르지만 이광재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발암 물질이래요. 밥을 먹을 때. 그래서 밥 먹는 중간에 먹거나 2알씩 밥 먹고 즉시 밥하고 섞이게끔 2알씩 저는 그렇게 19년, 20년째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포 조직도 좋아지고 활성산소가 혈관을 상처를 안 내니까 콜레스테롤이 출동할 일이 많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고지혈증 약을 이렇게 비타민C를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먹고 나서는 뭐 첫 번째 달은 이틀에 한 번, 그 다음 달은 3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나중에 끊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약으로 약간 도움을 받더라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치료 위주의 아직은 의학을 하지만 선진국은 거의 다 예방을 해요. 저는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당뇨로 박사학위를 예방의학으로 했거든요. 이제 석사는 이제 병리학을 했어요. 병이 왜 생기는지.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암이나 치매나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국가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한 명의 치매 환자가 생겨버리면 가족들도 돈 많이 들고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장기 요양보험이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있고 하지만 뭐 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예방적으로 안 가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써서라도 예방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암 환자인데도 불과 3분, 5분 진료밖에 안 하니까 좀 더 상세하게 내 몸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미국 간다 그랬어요. 미국 가면 진료비가 10배나 5배나 비싼데도 그런 데 가요. 근데 갔는데도 이제 자기 주관이 강하거나 이미 너무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미국 가도 잘 못 낯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부를 좀 하고 나면 조금 마음의 불안함이 덜해요. 그냥 결론을 본인이 정해놓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국 가서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도 그냥 입맛도 없다 그러고 누워만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많대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암에 걸리면 교회 사람들한테 그냥 나 암이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러고 나를 위해서 좀 잘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어거지로 조금씩 먹잖아요. 그 인사치레라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렇게 하면서 몸을 회복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소돼지를 바로 먹으면 오염되어 있으니까 뉴케어처럼 단백질 음료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뭐 우유를 안 먹던 습관이어서 잘 못 마신대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던데 뉴케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하루에 뭐 5, 6개나 7개나 막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도 잘 안 먹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자기 생각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알고 병을 대하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더라도 본인이 복습 예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온전히 선생님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자기는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지만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이게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가? 네. 이거는 저 EBS 교육방송에 나왔었는데 못 보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독을 하는데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EBS 교육방송에 나왔었어요. 간을 디톡스를 해봐라. 1박 2일 동안 저녁 한 끼만 굶고 그러면 지금 화면에 지금 깨끗하게 안 나오는데 저런 무슨 덩어리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설명이 재밌어요. 글자가 작아서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비만도 많잖아요. 그리고 알러지, 비염 되게 많죠. 젊은 애들도. 그리고 뭐 녹내장, 이제 동생이 안과에 있었는데 녹내장 지금 안과에서 못 고친대요. 근데 저런 걸로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현대의학 해보던 의사들도 기능의학 같은 거를 공부해서 이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같이 보는 거예요. 곰팡이만 닦아내는 게 아니라 습기도 같이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못 나수는 쇼그렌 증후군 완치되는 거죠. 자가 면역질환.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혈액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보는 거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혈액을 깨끗하게 1분에 1리터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같은 간을 1년에 한 번, 2번이라도 청소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간이 나쁜 거는 검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0%, 80% 망가져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예 안 나오니까 특히 고지혈증 약이 간이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먹는 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다 정상 나와요. 그런데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죠. 약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밥을 소화시킬 때도 저녁에 잠을 잘 때 해독할 때도 간은 매일 나빠집니다. 검사에 안 나오는 거죠. 70%, 80%는 기준에 안 가니까. 근데 매일 망가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을 자꾸 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6개월마다 간이 재생하니까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간이 좀 싱싱해져서 피라는 쪽으로 피를 보내요. 우리 골수에서 혈액을 만든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래 곰국 같은 거 해서 먹는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팍 이렇게 뭐가 혈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 좋은 거 먹잖아요. 좋은 거 먹어서 간으로 가요. 그래서 찌꺼기 빼요. 좋은 것만 모아서 필요한 쪽으로 보내요. 케라틴,
뭐 콜라겐 이런 거, 머리카락, 피부 만드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혈액을 만드는 골수에도 간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보내야죠. 보내야지 골수에서 뭔가를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혈액을. 그런데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생활이 안 좋으면 혈액 상태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아기를 만들 때 이상한 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건강한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독을 해서, 아니 몸을 만들어서 임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파주에서 율곡연수원 강의할 때나 교육청 강의할 때도 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우리나라가 이율곡 선생이나 이황 선생님처럼 뛰어난 인재가 나오려면 임신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며느리 오면 좋은 음식 먹이고, 또 임신했다 그러면 진짜 10달 동안 정말 스트레스 안 주고, 그때 얘기했죠. 과일도 모양 이상한 거 안 보여주고 예쁜 사과나 배는 갖다 줘서 먹게끔 하고, 또 한옥이라는 그 집이 이 임산부가 하루 걸으면 좋은 걸음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옛날에 저쪽에 있었잖아요. 밖에 걸어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애가 안 커지도록, 안 그러면 애가 너무 커지니까 난산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태교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율곡 선생이나 이황 선생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요즘에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 태어나면서부터 막 희귀병이 생기니까 이거 그냥 준비만 그냥 해서 그냥 임신할 게 아니라, 옛날에는 결혼을 언제 했냐면 18살, 20살 이럴 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거대한 어항인데 피가 굉장히 맑을 때 결혼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이 늦어져가지고 30살, 33살 뭐 이렇게 넘어서도 결혼을 하는데, 옛날에 20살 결혼할 때는 그래도 막 산에 들에 뛰어놀고 부모님 농사 도와주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늘 야채 과일 먹고 피가 맑았다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종일 앉아있고, 대학교 가서 또 취직 공부한다고 종일 앉아있고, 취직해서도 종일 앉아있고, 그러다가 30 넘어서 결혼하니까 어떻게 이런 말 하니까 좀 꾸중물 된 거예요. 꾸중물. 그 상태에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결혼하기 직전에 한 달, 아니 2달, 한 달 좀 100일마다 비가 한 바퀴 바니까 저 최소 3개월 정도는 준비하거나, 아니면 저는 1년 정도 준비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결혼했다 그러면 정말 1년 스타트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아기를 가지자. 좀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희귀병이야. 지금 그런 분들 저한테 상담받는 분 지금 몇 년 됐거든요. 와, 그러니까 평생을 걔 때문에 그냥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외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간이 나쁜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거대한 어항에 물을 안 갈아주면 이끼 생긴다 했잖아요. 그게 저는 점이나 검버섯이나 김이나 몸에 자꾸 잡티가 생기는 거를 보고 간이 안 좋은 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간이 심장에서 피가 전신으로 쭉 갔어요. 맑은 피가. 그 세포에 맑은 피 공급했어요. 그 다음에 세포가 쓰고 남은 찌꺼기 같은 더러운 혈액은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돌아올 때 그 더러운 피가 이제 심장으로 가서 폐로 가서 맑은 공기 마셔서 피가 맑아져야 되는데, 공기가 요즘 안 좋잖아요. 제주도는 좀 낫지 몰라도. 도시에 살면 공기 안 좋으니까 폐에서 별로 그렇게 피가 안 맑아져요. 그런 다음에 간에서도 피를 걸러야 되는데, 간에서 해독할 때 굉장히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근데 물 대신 커피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디저트 카페 많잖아요. 빵 엄청 먹어요. 그러면 물 엄청 소모가 돼요. 또 음식을 또 맵고 짜고 과식 폭식해버리면 또 물 많이 소모되죠. 그리고 이 한의학에서는 눈하고 간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계속 눈으로 모니터를 쳐다보고 핸드폰 계속 보면 이 피가 눈으로 계속 나간다고 보셔도 돼요. 바짝바짝 이 간에 있는 피가 마른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요즘 시절에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간을 정기적으로 필터링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간에서 필터링해서 하나는 대변으로 빼내고 하나는 소변으로 빼내고 독소가 땀으로 나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필터 기능이 떨어지면 대소변 쪽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찌꺼기가 밑으로 안 빠지니까 위로 넘쳐요.
하수구에 머리카락 끼면 물 넘치는. 그래서 몸에 잡티가 생기는데 그 잡티도 아무 데나 생기는 게 아니라 잘 흐르지 못하는 곳에. 그때 물살이 확 지나가면 이끼가 안 생기고 물이 천천히 흐르거나 고여 있는데 이끼 생긴다 했잖아요. 위장이 안 좋으면 희한하게 위장에 점이 생겨요. 간이 안 좋으면 간부에 점이 생겨요.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 부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아니지만은 잡티가 어디에 생기는지만 잘 봐도 어디가 약해져 있구나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간이 나빠지면 자가 진단을 통해서 간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제가 비타민 C를 분말로 먹으면 사실 더 좋긴 해요. 왜냐하면 분말이 원본이에요. 거기다 이제 접착제, 고용제, 코팅제 이런 거 쓰면 알약이 돼요. 그 알약이 먹기는 훨씬 편해요. 꼴딱 삼키니까.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시큼하잖아요. 그게 이제 치아에 대면 약간 치아가 손상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바로 양치하지 말고 한 20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양치를 하래요. 그 이유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분피를 물에 적셔가 탁 건드리면 탁 잘 부러져요. 비타민 C처럼 시큼한 거, 귤 같은 거, 레몬 같은 거를 먹잖아요. 그럼 치아가 조금 약해져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그때 양치질 바로 해버리면 좀 손상돼요. 그래서 좀 20, 30분 있다가 양치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또 다 하려면 귀찮으니까 분말 비타민 C는 어떻게 먹냐면 입에 물 머금고 저 화면에 보면 입에 물 조금 머금고 고개 뒤로 제껴요. 그럼 입안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그런 다음에 비타민 C 분말을 집어넣고 알약이라고 생각하고 꿀뚝 삼키면 그대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 입안에 비타민 C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타민 C 분말은 한 포가 3000mg이에요. 우리 알약 하나가 1000mg인데 그 중에 한 700 정도, 800 정도만 비타민 C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부영제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 3000짜리를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9000이잖아요. 정말 몸이 많이 좋아져요. 한 번 더 먹으면, 자기 전에 한 번 더 먹으면 12000이잖아요. 이황재 교수님은 10,000 넘어가게끔 먹으라고 하고, 지금 이황재 교수님은 20,000까지도 먹어요.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양을 지금 많이 늘려도 몸에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알 6,000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점점 늘려도 돼요. 늘려도 되고 나중에는 공복에 먹어도 속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분말 비타민 C를 모르고 그냥 물에 타서 그대로 마시는 분이 저희 환자 중에 많아가지고 이 화면을 그때 만들었었죠. 그렇게 먹으면 좀 약간 먹기도 힘들고 치아도 상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드셔라.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게 왼쪽에 있는 게 20대 혈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60대 혈관이에요. 20대 혈관하고 60대 혈관하고 차이가 뭐죠? 20대 혈관은 뭐가 풍성하죠. 이 모세혈관이 많이 살아있어요. 가느다란 혈관이 많이 살아있어요. 근데 60대 혈관은 가느다란 혈관 거의 다 막혀가지고 굵은 혈관만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가는 혈관이 굉장히 가느다라해요. 그래서 눈이 나이 들면 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백내장 생기고 녹내장 생기고 그 다음에 귀에는 보청기 같은 거, 치아는 풍치나 임플란트, 자꾸 얼굴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또 손으로 보더라도 20대 모세혈관과 60대 보면 손에도 봐도 손끝에도 모세혈관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제가 지금 서 있는데 만약 다리에 쥐가 나면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혈액이 공급 안 되면 기능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혈액하고 혈관 부분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고쳐놓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S자로 돼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들어봤습니까? 경추, 목뼈가 앞쪽으로 C자, 흉추는 뒤로 C자, 요추는 이렇게 S처럼 나와야 돼. 그래야 스프링처럼 탄력을 받아서 이 머리가 볼링공 무게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받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딱 직각으로 들면 좀 버티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고 이거 못 견디고 이게 놓치잖아요. 경험 있으시죠?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데 이렇게 있으면 척추가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거북목이잖아요. 일자목. 핸드폰 때문에 이렇게 나본다고요. 근데 이제 거북목이 사실은 등 근육이 굳어가지고 목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등을 펴줘야지. 예. 그래서 우리 문지방이 되고 이렇게 등 근육 만들고 철봉에 매달리기 자꾸 하라고 하잖아요. 등 근육이 풀려야지 일자목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근데 이거를 왜 저렇게 제가 해놨냐 그러면 흉추 7번이 어디냐면 여자들 불의지역근 있는 데가 흉추 7번이에요. 이 날개뼈 끝나는 거 연결하면 흉추 7번이 이렇게 뒤로 튀어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있으면 순환이 안 돼요. 살도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폼 롤러 같은 거 있잖아요. 폼 롤러. 다이소에도 팔고 그거를 여기에 대고 2분 이상은 하면 안 돼요. 2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하면 이게 점점 펴지거든요. 그런 거를 돈이 안 드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흉추 7번을 집어넣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교정 밴드 같은 것도 사서 해요. 그게 17,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런 게 수없이 종류가 많아요. 테무에도 많고 알리에도 많은데 근데 가장 간편하고 좋은 거 그나마 이제 3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코스트코에도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것 때문에 꾸부정해질 수가 없어요. 걔 때문에 펴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왜 하게 됐냐 그러면 제가 약간 두통이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니까 두통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자세도 이렇게 꾸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두통이 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도 그 교정밴드를 딱 끼니까 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꾸부정하게 걷는데 걔를 딱 끼니까 이렇게 걷더라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걸으면 뭐가 좋냐? 엉덩이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냥 그러면 별로 엉덩이 근육이 사용 안 돼서 엉덩이가 근육이 자꾸 빠진대요. 근데 상체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걸으면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니까 이 엉덩이 근육이 이제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허리하고 무릎 사이에 엉덩이가 완충작용해줘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나이 들면 자꾸 빠지거든요. 그러면 허리 무게가 바로 무릎으로 가요. 그럼 허리하고 무릎이 같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자꾸 브릿지 이게 누워가지고 엉덩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자꾸 해가지고 엉덩이 근육이 안 빠지게. 제가 목욕탕 가보면 죄송한데 어르신들 엉덩이 많이 보는데 다 이게 다 플랫해져 있어요. 주름도 있고 근육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허리 무릎 다 나고 또 배는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럼 배가 이렇게 나오면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허리가 딸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 협착이 또 더 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흉추 7번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집어넣는 작업을 안 하는 분도 많죠. 아니면 뭐 폼롤러 실으면 그게 아프면 동그란 베개라도 시작해서 시간 맞춰놓고 2분 이상 안 하도록. 그리고 저기 보시면 우리 몸의 근육, 그 다음에 그걸 싸고 있는 근막 이런 게 발부터 머리 끝까지 근육이 이름은 틀린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인형극 아시죠? 누가 이렇게 실로 인형을 묶어서 위에서 조정하잖아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좌우의 근육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발 있잖아요. 발목 2개, 무릎 2개, 골반, 어깨 총 8개 포인트가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발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아치를 그려야 돼요. 근데 발이 수십 개의 뼈 조각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 아치가 무너져서 이 다리 길이가 좌우가 틀려져요. 몇 밀리라도. 그래서 다리 길이가 몇 밀리라도 틀려지면 지금 왼쪽 다리가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몇 밀리라도 차이 나면 이 골반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골반이 뒤틀려지니까 척추도 따라서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척추하고 내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도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 다 발바닥에 미세한 몇 밀리 차이 때문에 척추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이 혈관, 혈액도 자꾸 나이 들면 혈액도 탁해지고 혈관도 막히고 또 척추의 구조나 근육도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화단에 고무 호스를 막 감아놨어요. 그러더라도 물을 세게 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을 조금 살살 조금만 틀면 물 안 나오죠. 이 얘기 왜 하냐면 나이 드시면 점점 온몸에 혈관도 막히고 척추 구조도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심장에서 팽팽팽 못 돌리니까 결국 이제 점점 수명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자세가 좀 안 좋아도 막 심장이 좋잖아요. 나이 드신 분보다. 혈액을 쫙쫙 밀어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운동을 꾸준하게 좀 하시는 분들은 또 심폐기능이 좋아지니까 혈액을 막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도 자꾸 맞추고 심장의 기운도 좋게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에도 그때 보여드렸지만 발에도 이렇게 아치를 만드는 오소틱, 그 다음에 교정 밴드, 그 다음에 잘 때 이렇게 권투 선수처럼 스플린터 같은 거 저는 또 끼고 자거든요. 복잡한데 이제 얘기만 먼저 드릴게요. 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치아도 우리가 그때 못을 딱 박았는데 누가 자꾸 좌우로 흔들면 못이 빠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 때도 이 가리를 한대요. 치과 선생님들이 얘기 들어요. 근데 이제 모든 치과 의사 선생님이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일본에서 배우고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 늘 어깨가 아프신 분인데 마사지 받아도 안 되는 분인데 자는 동안 이 소리는 안 나지만 이가리 때문에 이런 데가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스플린터 자기한테 맞는 거를 딱 끼우고 나서부터 싹 없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진료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저는 턱관절 교정 때문에 했거든요.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얼굴이 비대칭이 되거나 코뼈가 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내부 장기가 안 좋아서 수많은 난치병이 생기는 거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천안에 계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주말마다 토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오면서 배운 건데 그 턱관절 때문에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그 치과 선생님들은 이 이가리를 방지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루틴이라는 게 생각보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로벳 반응계가 있어요. 로벳 반응계가 뭐냐면 경추 1번, 2번, 3번하고 허리뼈 5번, 4번, 3번이 커플로 같이 돌아간대요. 뭐냐면 경추 1번, 2번, 3번이 왼쪽으로 돌리면 허리뼈 5번, 4번, 3번도 왼쪽으로 가고 머리뼈 1번, 2번, 3번이 오른쪽으로 가면 밑에 있는 허리도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뼈들은 지그재그로 자기가 알아서 가요. 이 얘기를 왜냐면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보니까 목이 이제 목을 이렇게 딱 손가락 3개 대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 C자, ABC의 C자 커브여야 되는데 이게 정상 커브란 말이에요, 목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면 목이 일자가 된단 말이에요. 목이 일자가 되면 허리도 일자 형태로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척추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기 때문에 위에를 잘못 비틀어 놓으면 밑에가 다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뼈 위에 경추 3개, 허리뼈 요 밑에 3개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고 가운데는 교감 신경이 작동한대요. 우리 그래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율신경은 스스로 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 보고 야, 심장아 잠시 멈춰 5분간. 이건 안 돼요. 지가 알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유일하게 자율신경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호흡이에요. 호흡만 우리가 심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이렇게 이게 300이라는 숫자가 될 때까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루에 한 번씩 300 1, 2, 3, 4, 5, 6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거의 다 끝나가요? 졸리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골반을 내려야 척추가 산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 한의사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20년 이상 골반이 위로 올라가니까 골반을 내려놓는 작업만 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난치병이 치료됐어요. 우리가 추나 전문 카이로프랙틱을 하잖아요. 보통 자생한방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이 골반을 저렇게 내려놓는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저도 저런 거를 해보니까 환자분들이 특히 많이 좋았어요. 특히 무릎은 요추 5번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골반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무릎을 아무리 치료도 잘 안 낫는데 무릎 부위에 침을 넣고 부항을 하고 약침 같은 거 하면서 골반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니까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지 않더라도 골반을 밑으로 자꾸 내려줘야지 척추 사이 협착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야지 내부 장기들하고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하고 소통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책인데 요즘 저런 얘기 많이 해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은 회사에 의자 없애버려요. 다 서서 일을 하라 그래요. 근데 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공병호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상을 바꾼 적이 있어요. 서서 하는 그 책상 바꾸고 나서 책 쓰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머리 회전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부담도 많아지고 서해부도 다 짧아지고 근육 같은 거. 그리고 저기 보면 턱만 당겨도 통증이 사진다는 거는 척추의 정렬이
이 턱을 이렇게 당겨줘야지 전체적인 정렬이 돼요. 그래서 벽에 내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 귀하고 어깨가 선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귀하고 어깨선이 같지 않잖아요. 귀하고 어깨선이 같으려면 턱을 당겨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턱이 안 당겨지는 거는 등 근육이 굳어서 그러니까 등 근육을 같이 풀어주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정밴드 3M에서 나오고 코스트코에도 파는데 인터넷에 팔아요. 2만 원 안 해요. 저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게 가장 저는 편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의 아치, 발이 수십 개의 뼈 조각인데 저 아치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제 신발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만 오소틱 같은 걸 해가지고 얼마 안 하거든요. 특허 있을 때는 비싼데 특허 다 풀렸기 때문에 싸단 말이에요. 2, 3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종류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코리아 오소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말하는 거는 이건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 안 믿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말도 있어가지고 저런 걸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평생 감사라고 정광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이 뭐 여러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뭐 대통령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든지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이런 그분 책을 보면서 좀 뭐 은혜 받은 것도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에 보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제가 올려놓고 뭐 예수님 뭐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감사라는 게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정광 목사님 아시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강의 때마다 내 책을 소개해줘서 고맙다면서 밥 사주고 그래 감사 글방 가가지고 그게 이제 2011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감사 노트를 쓰거든요. 저기 보시면 에모토 마사르 박사님이 우리 몸 물로 돼 있잖아요. 사랑한다, 감사한다 그러면 물이 육각수 되고 나쁜 말하면 다 깨진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 밥, 물을 머금고 있는 식물 이런 거를 일본 어린애들이 한쪽에는 욕하고 한쪽은 칭찬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랬더니 욕했는 밥은 다 새까매지고 식물은 다 죽어버리고 이런 거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또 뭐 폄하하려고 저거는 뭐가 문제다 이렇게 막 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게 상처낸다고 뭐 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한번 해보면 좋은 말 하는 사람 옆에 가면 몸이 안 나빠져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막 이렇게 꺼내기 시작하면 그 듣고 있으면 몸이 힘들어져요. 그게 뭐냐, 내 몸 속에 있는 물의 육각수가 안 되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말을 해야지 내 몸도 건강해지지만은 제가 말은 씨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내뱉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란 밭에 심겨져요. 심겨지면 그때부터 큰일 나요. 왜? 가을 되면 걷어지니까.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는 게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뭐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는 진짜 말을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말은 정말 긍정적이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은 먹으라고 주신 건 또 있겠지만 사실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정말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몸이 일단 건강해야지 좋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도 달라진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파. 지금 핸드폰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전자파가 어마어마한 거죠. 제일 많은 전자파가 뭐냐면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는 전자파 재는 기계를 대면 숫자가 아예 안 나와요. 너무 높아서. 그런데 그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으니까 물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사랑, 감사라는 글자로 그 컵을 뒤집어 써가 넣으니까 물 분자 하나도 안 깨져요. 그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 중에 핸드폰 저런 게 이동 중에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전파를 잡으려고 5배, 7배 더 늘어난대, 전자파가.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실에 가거나 뭐 이래 했을 때는 전파가 훨씬 전자파 많아져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피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6G가 되면 물속에서까지 다 핸드폰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거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면서 내 몸도 건강하게 해보고 인생도 바뀌게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